저희 다음은 이제 패널 토의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은 유족 동료 지원과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바라보는 현안이라는 주제로 유족 동료 지원가 이상국님, 또 멘탈헬스 코리아의 피어 스페셜리스트 이신희님,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민님을 자리에 모시고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저희가 세 분의 발제를 듣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미 자리에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첫 번째 발제로는요,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자작나무라고 저희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조 모임입니다.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살 유족 동료 지원가이시고요. 네, 이상국님께서 자살 유족의 사회적 단절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자살 유족으로서 이제 2013년에 누나를 사별하고 한 12년 정도, 11년 정도, 네, 11년 정도 사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상국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원고를 써왔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지난 밤에 좀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사실 사회복지를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온라인에서 한 200명 넘게 참여하신다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뭐 이런 생각이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현장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잠을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자살 유족에게 있어서 뭔가 끊어진 삶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주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떨리고 그런데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시절을 자살 유족으로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자살 유족으로 보냈고, 현재는 7년째 여기 자작나무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의 때를 보냈다는 걸 이제 강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래도 청년 유족의 마음을 좀 잘 알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또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면서 이제 특히 청년 유족들을 많이 봤는데, 저처럼 이제 젊음의 때를 보내면서 사회적 생존도 고민하면서 또 상실감도 동시에 겪어내야 되는 그런 유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을 또는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 잃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견뎌내기에는 그 감당 한계치를 넘어서는 이제 커다란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그것에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예행 연습을, 예비 연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이제 상실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인은 당장 현실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 상태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누나의 죽음은 완결성을 가진 엄연한 이제 사실이었고, 또 영속성을 가진 끝나지 않을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살 유족은 시간에 갇혀버렸고 시간성을 잃어버린 트라우마 경험을 주위를 맴도는 행성 같은 사람들 같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 동료 지원 활동을 제가 하면서 많은 유족들을 만나보니, 유족들은 가까운 지인에게도 또는 가족에게도 상실의 아픔을 내놓지 못하는 외로운 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제 누나의 죽음 장면을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 아파했던 얼굴 같은 것들을 다른 가족, 즉 남아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것을 말하는 것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가족들이 힘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 유족은 언어를 잃어버린 외로운 존재들 같습니다. 자살 유족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 후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개개인의 유족들이 좀 점차 회복하면서 2010년도 때부터쯤 자살 유족의 목소리가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언어, 지연된 회복, 세계에서 유리된 존재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자살 유족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작나무, 더 나아가서는 자살 유족 모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지만 사실 아직도 제가 살아가는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는 이제 누나의 자살과 관련된 그 주제는 좀 입을 닫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제 자살 인구가 많이 있고 대중매체 발달로 인해 자살 보도가 좀 활발한 편이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확실히 전보다는 자살 유족에 대해서 혹은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이 사회에서도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좀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살 유족들은 왜 지연된 애도 반응을 보일까? 이런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유족이 경험하는 수치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에 부적합한 존재, 뭔가 잘못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아마도 모든 유족들이 자살 사건을 처음 겪은 후에는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했을 것이에요. 가족의 도움이건 친지의 도움이건 사회의 도움이건 혼자서는 이 혼란을 이제 타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적 도움이랑 연결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이 이제 좌절되었을 때 자살 유족들은 고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간 이와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단절, 여러 경로로 끊어짐을 경험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국의 몇몇 지자체와 그리고 2년 전엔 서울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이제 시작됐다고 했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이랑 사회적 단절은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 유족은 트라우마 경험에 노출된 강력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 신체적 안정, 그리고 실제적인 기본 생활에 대한 안정성을 갖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 20, 30대를 보내는 청년 자살 유족들은 현실적인 안정성을 이제 부단히 찾아가는 시기에 가족의 죽음을 맞았으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기에 이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직업적 안정을 찾는 데 있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유족 모임에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제 결혼도 많이 늦어지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좀 각자 도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라서 아마도 이 시간에도 청년 유족들은 어딘가 모르게 어디에선가 고군분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살 유족 모임이 최근 서울의 각 구마다 이제 시작되고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자살 유족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족의 단절을 연결로 바꾸는
캠프이고 연습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 유족한테 유족 모임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끊어진 연결과 끊어진 삶의 이야기를 다시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 무력감을, 공포를 느끼고 그 감정을 재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살 유족은 회피하고 사회적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족들은 자살 유족 모임에 나와서 꺼내기 힘든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언어를 되찾아가고요. 고인의 죽음 이전의 삶과 그 고인 사망 이후의 삶을 하나로 이제 통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어진 얘기를 하면서 고인을 잘 애도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삶과 죽음의 소중함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유족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주시고 일해주시는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 이제 제가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면서 안타깝게도 유족이 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2명 이상, 가족이 2명 이상 자살로 보낸 유족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자살 유족의 자살률이 일반인 자살률의 8배 이상 높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회복은 자살 예방의 문제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하지만 이제 서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족을 잃은 상실의 고통을 서로 표현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는 안전함이 보장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이야기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런 경험을 해야 회복은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 유족이 삶에서 겪은 괴로운 일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기울일 수 있는 훈련받은 동료 지원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료 지원가로서 바라는 것은 그래서 활성화된 동료 지원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살 유족의 회복 문화도 나아가서는 자살 예방 문화도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국님, 네, 자살 유족의 사회적 단절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유족이 언어를 잃어버린 외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동료 지원가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당사자 대표로 멘탈헬스 코리아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이신희님께서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5가지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멘탈헬스 코리아에서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 중인 20살 청년 이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부터 오랜 기간 자해와 자살 시도를 반복을 하며 이러한 경험의 전문가로서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정책 및 서비스 제안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응급실 내원 통계나 자살 시도 통계에 늘 포함되어 있던 20대 청년을 대표해서 제가 경험하고 또 멘탈헬스 코리아 활동가 친구들의 인사이트를 종합해 주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와 기성세대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라 생각합니다.
능력도 없지만 가장 무책임하다고 청년시대를 많이 비판합니다.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약하고 배부른 소리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큽니다. 이러한 비난과 조롱은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을 털어놓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 제 고등학교 이야기를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제 태블릿이 같은 반 친구에게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오랜 투병을 하시고 계셔서 작은 사건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17알의 약을 먹고 학교에 돌아갔더니 저는 정신병자라는 소문이 나 있었고 하루 만에 저는 이상한 아이고 넌 정신과 다니잖아. 넌 정상이 아니잖아 라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에 전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를 사회 부적응자나 문제아로 취급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의 수준이 얼마나 나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멘탈헬스 코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자해와 자살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이해와 감수성으로 인해 더욱 상처받는 경우가 대반이었습니다. 한 예로 한 친구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자살로 잃었습니다. 남은 친구는 너무 힘들어서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선생님은 그 친구에겐 너의 위로가 소용이 없었네? 라고 웃으시면서 말을 하셨고 그때 그 친구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교와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지대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한 번만 더 자해하면 자퇴하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말하는 교장. 자해하는 학생을 범죄자 다루듯이 부모님께 통보하거나 문자로 취급하는 교사들. 정신과 약 복용을 반대하고 숨기는 부모 등은 모두 낮은 정신건강 감수성에 청소년들이 고통받는 증거입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감수성 수준이 낮고 혁신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예일대 학생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차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인상 깊었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예일대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자발적 휴학을 강요하고 비자발적 자퇴를 권유했다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예일대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캠퍼스 기숙사를 떠날 때 경찰을 동원해 수치심을 주었고 이렇게 자퇴한 학생들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여 학교와 사전 허가 없이 캠퍼스를 방문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든 캠퍼스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비영리 단체와 소송을 준비하여 학교의 이러한 차별적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예외대 정신적인 응급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시간제 학습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문제로 인한 병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새로운 의료 휴학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겪는 이들을 위해 제도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뉴욕시의 인권법의 경우에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체 등 정신건강 관련된 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의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리더들의 역할과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정신건강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신건강 비전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작은 변화들이 사회적 정신건강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조기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낙인을 해소하는 것, 자살 예방 문화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조기 교육입니다. 제가 들은 자살 예방 교육은 정보가 옳지 않거나 자살에 대해 반드시 너의 잘못인데 네가 왜 무슨 낯으로 죽니? 이런 분위기가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에서는 왜 그런 감정이 생기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그러지 않았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진 자살 교육은 겉핥기식 접근과 현실과의 괴리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자면 어떤 학교에서는 나는 자해를 해본 적이 있다 라고 질문을 밥 먹듯이 물어보며 공개적으로 손에 든 친구들을 위클래스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강사 개인의 주관적인 이유와 생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쓴 돈, 친구들의 놀림 등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이해나 공감 없이 그저 비난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의 경우는 자살 예방 등 이러한 교육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보통은 강사 자격증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커리큘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고 누가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발표만 하셨습니다. 이러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문을 해도 내용과 현실에 대해 잘 모르니 이상한 답변만 말하시고 질문의 내용이 맞지 않는 자료를 보라고 말씀하시거나 직접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니 자살 위험군이든 아니든 진정성과 전문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 예방 교육, 자해 예방 교육은 수면 시간과 자습 시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교육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원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중점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현재 자살 예방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성교육 외에 타 정신건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매우 드뭅니다. 멘탈헬스 코리아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0개 중고등학교 중 14.8%만이 자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 혁신은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인 아웃리치입니다. 저는 자해계를 운영했었는데요. 자해계는 자해를 하는 친구들과 서로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자해 방법이나 자살 방법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자해계나 우울계를 활용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통장을 대여를 해달라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고2였던 친구는 가정 내 불화 때문에 집을 나가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고 어느 날 DM을 통해서 용돈을 줄 테니 같이 밥을 먹어달라라는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해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해와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가 넘치고 청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SNS에서 자해 경험을 공유하거나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노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살까지 생각하지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내가 죽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걸 직접 찾아서 신청까지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기존 지원책에 연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정보 전달과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자살 예방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자살 예방 서비스들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지 아웃리치 혁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시대에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아웃리치 혁신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네 번째 혁신은 병원 밖 커뮤니티 확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실 내에 정신과가 없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퇴원 후에 반복되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자살 충동과 제시도, 정신병동 입원을 반복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고3 여름방학 때 공황발작과 자살 시도, 자해가 너무 심해져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병동 내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게 되었지만 퇴원 후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커져 증상이 다시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퇴원 후 은둔을 중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과 성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회복 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병원에서만 집중되어 있는 케어 시스템이 아닌 병원 밖에서 지자체나 지역사회 그리고 비영리들이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혁신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멘탈헬스 코리아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저한테 말했는데요. 한국은 자살률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여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말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한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야 하는 체인지 메이커가 아니라 그저 대외활동 참가자로 머무르며 서포터즈나 공모전에 참가해서 수혜자로 무언가를 받는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의 최고 해결책은 전문가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는 전체 커뮤니티 멤버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수혜자나 참가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액티비스트가 되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나 모니터링, 공모전을 넘어서 진정한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자살 예방 리더십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권한과 기회장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희님 발표 감사합니다. 아마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에 대한 공감 또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에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주셨고요. 또 우리가 형식적인 교육에서 좀 실용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기 교육부터 이런 인식이나 이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점도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연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또 퇴원 후에 어떤 병원 밖 돌봄이라든지 또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지금 굉장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요. 진심으로 공감하고 응원한다는 얘기도 많이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패널 토의 발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민님께서 8명의 자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미추홀구의 대책위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연일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미추홀구에서만 4분이 사망을 하셨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2분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셨어요. 이 참사에 지금 최근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5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전세 사기를 알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세월이 한 2년입니다. 근데 최근 5월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전세 사기가 지금 사회적인 재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느끼기에 나아진 게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 자리에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몇 분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임차인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번에도 왔더니 대부분 다 임차인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집이라는 게 뭘까요? 집은 또 전세는 우리가 이제 집이라는 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구고 권리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내가 차곡차곡 모으고 열심히 해서 이제 자가를 가기 위해서 밟는 단계가 전세고 또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껴서 좀 좋은 공간을 가보자 하면서 가는 게 또 전세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이 전세 사기는 최근 청년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월세는 비싸니까 전세로 갔는데 이제 전세는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해주니까 비교적 저렴한 그 이자로 전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금액이 뭐 1, 200이 아니죠. 몇천, 몇억 단위의 금액이죠. 근데 이들은 이걸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게 지금의 전세 사기입니다. 그럼 전세 사기는 왜 당했어? 쉽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전세를 살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전세를 살아봤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기를 당하기 전에 그 전세는 되게 안전하게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제도가 이렇게까지 허술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내가 당했던 사례 말고 여러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안 당하는 게 운이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렀는데 보면은 이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는 그 빌라라든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세가 없어요. 그냥 건축주가 받고 싶은 게 시세예요. 그런 식으로 부풀려지는 게 가능했고 또 임차인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대출을 막 나라에서 잘해줍니다. 막 크게 재산이 없는 청년들한테도 막 보증서를 막 발급해서 되게 잘해줍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하는 대출이니까 나라에서 은행에서 다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 집은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것 자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의 잘못 기재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게 현재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에서 지정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죠.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짜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우리는 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변호사도 계시고요. 공인중개사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는 누구도 다 당할 수 있는 정말 당한 사람이 무지해서 당한 사람이 뭔가 서류를 좀 더 확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게 우리가 이 계약 하나를 함에 있어서 알아보고 또 알아봐야 돼. 이게 진짜 안전한 사회입니까?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알아봤음에도 당했어. 근데 우리 사회는 뭐라고 합니까? 왜 그랬어? 좀 잘 알아보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처음 듣는 말이 그겁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집에 들어갔어? 이런 모든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임차인으로서 집을 필요로 하는 좀 아끼고 잘 살고 싶은 임차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우리는 피해자한테 쉽게 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식이 약간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내가 보듬어 주지 못하면 약간의 죄책감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무의식적으로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 피해자 잘못을 한대요. 우리는 흔히 또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또 그 여자의 행실이 좀 안 좋지 않았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또 쉽사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고립이 됩니다. 내 부모한테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 가족한테 얘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저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게 됐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 보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되게 약해요. 근데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있는 저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인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인식 특히나 피해자를 향한 잘못된 인식도 문제가 있지만 이 전세 사기를 향한 잘못된 인식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지인한테 얘기해도 그런 소리 들을 거고 뭐 가족한테 얘기해도 그런 소리 들을 거고 특히나 청년들은 어마어마한 돈에 이제 지금 자산 빚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끼껏 벌어봐야 200 벌었는데 이거를 몇 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일생 동안 한 20년 동안 버는 족족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거를 상상을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런 선택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에는 다 8명의 자살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두 분 같은 경우는 한 분은 과로사를 하시고 한 분은 돌연사를 하셨습니다. 이 과로사를 하신 케이스는 뭐냐면 이자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 이자를 감당하려고 투잡, 수리잡을 띱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못 일어나십니다. 이렇게
이게 자살 뭐 어떻게 쉽게 우리 얘기해서 뭐 그 사람이 나약해서 죽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는 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타살 현장까지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세 사기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고 이 전세 사기는 비단 지금은 전세 사기지만 이게 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다음엔 월세 사기 될 거고요. 다음에 매매 사기 될 겁니다. 지금 뭐 사기가 뭐 너무 만연해서 공공 임대 사기도 있고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이 부동산 제도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천에서 막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 상담차라는 것이 구청에서 이제 피해 지역을 돌면서 상담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마음 상담 버스를 보내주셔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엉엉 울면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인식이 피해자들의 잘못을 하고 왜 그런 과정을 겪었어? 여기서 왜 이런 집에 들어갔어? 이런 질문을 너무나들 하고 싶어 하세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일단 좀 공부를 하셔라. 이분들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환경을 조금 알고 접근을 해주셔라. 그래야 상담이 될 것이고 그래야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으면서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마음 상담 좋다. 근데 돈 돌려받고 싶다. 돈 돌려받는 것이 가장 큰 치유였어요. 피해자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정부한테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언론을 접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부 또한 피해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지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사적인 계약인지라 정부가 뭐 관여를 할 수 없다. 너네들한테 돈을 지급해주면 다른 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변명을 하면서 언론상으로도 피해자들을 좀 몰아세우는 최근에는 박상호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피해자들이 덜렁덜렁 계약을 했다. 천천히 지원해도 늦지 않는다. 굉장히 화가 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그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피해자들은 선순위 피해자들은 자력이 구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후순위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어디 갇혀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세를 들어가고 전세를 갔다는 건 다음에 이사를 갈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동을 하고 싶고 더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들이 정책에서는 너네가 그 집에서 살아 그러면 오래 살게 해줄게 이런 걸로 지금 풀리고 있고 너네가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게 이런 정책으로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잘못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을 해야 제도가 바뀐다. 그래야 앞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를 피해자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안이 조금 더 진일보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한 푼도 못 받는 피해자를 도대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들을 그 집에 살게 하는 것만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이 다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그거를 최소 보증금의 3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30%라도 받고 나가게 할 것이냐를 지금 정부와 피해자가 계속 논의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의 싸움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러면은 주위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언코 모두 다 잠재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십니다. 네, 단언코 다 전세 사기 피해자십니다. 그러하니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상민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자책하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전달 드릴 예정인데요. 질문하시고자 하는 이제 토론자 분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질문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질문 받은 내용들을 좀 미리 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질문이 생기시면 네, 중간에 질문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저 이상국님한테 먼저 질문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이상국님에게도 사실은 댓글에 동료 지원가로서의 또 유족으로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주신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또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라는 또 댓글도 달렸었거든요. 네, 사전 질문에서는 유족분들에게 좀 가장 필요한 것이 좀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주셨고, 또 동료 지원가로서 바라보는 자살 예방 정책 중에 사후 지원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 사후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지원도 좋고 심리적인 지원도 좋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로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사실 그 내용보다는 기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동료 지원 활동하면서 유족들 보면 한 10년이 지나서야 이제 자신의 그 애도가 덜 됐다는 문제를 알고 유족 모임에 나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라우마 경험은 어떤 회피 반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걸 대응할 법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사별 후 몇 년이 지나도 제가 정확히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이 지난 유족에게도 그런 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은 그거는 왜냐하면 시간성이 되게 너무 객관적인 시간이 유족한테는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주관적 시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시간이 좀 지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유족분들이 시간에 상황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것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서비스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이신희님에게 질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살 시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이 있다면 어떤 말들이었는지, 그 다음에 실제적인 자살 생존자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통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조금 아껴주셨고 관심을 주셨는데 말만 하셨어요. 괜찮아,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더 자살을 해야 되는 이유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들 세상을 왜 이렇게 좋게 보지? 아, 이건 아니야. 내가 죽어서라도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언니가 매일 거의 매주 매일매일 저한테 한 문장에서 두 문장씩 그냥 오늘은 날씨가 좋네. 신이가 생각난다. 신이를 오래 보고 싶다. 뭐 오늘 하루도 힘내고 잘 살아. 이렇게 정말 간단한 문장과 진짜 어쩔 때는 잘 살고 있지 이 한 문장에서도 저는 좀 살아야 되나? 살아봐야 되나? 이 언니를 위해서라도 살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언론이나 다른 데서 계속 말했던 부분이 작은 관심과 경청이에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뭐 하루에 오늘 열심히 살아 아니면 오늘 행복하게 사는 거 어때 이런 한마디가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그걸로 동기로 살아내고 또 다시 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사람을 보살핀다, 그냥 관심을 준다만 해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작은 관심과 경청 또 물어봐주는 삶의 한마디가 많이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안상민님에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최근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는데도 허그에서 변제하지 않겠다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조차도 안전하지 않은 지금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보증보험 들어놓으면 낫죠. 일단은 허그가 주니까. 근데 시간이 걸려 지금 그 못 받는다고 하신 분들도 지금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허그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또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낫긴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보증보험밖에 답이 없기는 해요. 근데 그나마도 안전하지 않다.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세를 계약을 안 하시면 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전세 이거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온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할 문제다. 그러니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제도 바꾸는데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제 심경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토론 발제하면서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경과나 효과들이 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시도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옥상에서 좀 위험한 시도를 하셔가지고 경찰이랑 같이 이제 마음연계 쪽으로 연계되시면서 그분도 괜찮아지셨다고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상담을 받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분 말고 또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보도된 그 사망 사례 말고도 시도하신 분들이 곳곳에서 계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피해자들이 알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마음연계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상담 받으실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이제 그 옥상에서 좀 소리가 심하게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연계돼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그 혹시 현장에서 질문 준비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자살 예방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유족 동료 지원가이신 이상국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현장에서 저희도 이제 의뢰를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자살 시도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의뢰가 연결이 돼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 자살 유족분들은 저희가 개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이 정말로 필요하시고 지금 당장 저희가 좀 개입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초기 상담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 개입할 때 조금 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그 자살 유족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사실 자살 인구에 비해서 유족 모임에 나오는 사람은 너무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회복에 있어서 함께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왜냐하면 사회에서 공동체 경험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유족 모임으로 공동체 경험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나오면 좋을 텐데 왜 많이 안 나오실까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사실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모임 수가 상당히 적었었던 거로 기억해요. 구에는 모임이 거의 없었고 지방에도 거의 없었고 서울시 그리고 광역단체 좀에만 있었고 그래서 모임을 좀 다양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자조 모임도 물론 다양화해야 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동아리 모임들이 있으면은 지금도 이제 여기 자작나무에서는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참여자 자살 유족의 특성상 많이 기대가 욕심이 이제 제가 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대 수준으로 제 기대 수준으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지속되면은 여기서 회복된 사람들이 또 어떤 모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작은 작으나 여러 루트를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족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조금 더 많이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같이 주셨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용기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네. 저 안상미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사기로 인한 자살 유족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인천과 서울에 차별화된 자살 유족 서비스가 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자살 유족 서비스를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그 추모제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이 이 자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빈소조차도 차리지 않으시려고 유족들이 그러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저도 연락처를 받아서 저희 피해자 유족분께 좀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다들 좀 전세 사기로 인해서 또 자살까지 하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정을 지금 한 유족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뷰도 싫다. 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젊은 그 언니를 잃어버린 친구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한번 연락처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유족과 관련된 또 사회적 단절에서 공동체로의 또 우리가 변화 또 이야기해 주셨고 또 이신님께서는 자살 예방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 5가지 또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 주셨고요. 전세 사기에 관련해서 안상민님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회적 재난의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주셨습니다.